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눈도 오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시는데 좀 힘드셨죠? 지하철이 늦더라고요. 지하철이 늦어요. 네, 지하철도 늦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네, 서울 지역 곳곳에서 지금 도로가 폐쇄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마 출근길 조금은 일찍 출발을 하셨어야지 아마 지금 좀 잘 도착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주식시장은 늦는 것도 없습니다. 바로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발빠르게 좀 준비를 해보죠. 체크인스탁 첫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어제도 이 관세 얘기, 트럼프 2.0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꽤나 미쳤습니다. 관세 전쟁이 이제 좀 시작한 것인가, 그 전에 봐야 할 것이라고 헤드라인을 달아주셨는데 어떤 거 봐야 되나요? 네, 일단 두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줄을 잇고 있죠. IBK 증권의 오늘 2025년 증시 전망을 보면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에 우리 증시가 나쁜 적이 없었다.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가 나쁜 적이 없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여러 대통령들이 되는 그 첫 해부터 12개월, 그 다음에 취임 첫 해의 코스피 수익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못 오른 적은 있어도 크게 빠진 적이 별로 없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전에 리포트의 거의 대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여러 가지 정책을 썼을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이만큼 100을 얘기했다가 협상 과정에서는 줄이는 과정, 그 다음에 의회 협상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정책의 강도는 예상보다 낮았다는 점을 고려해 보고 우리 시장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올 한 해 내내 부진했던 점을 생각해 보면 2025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좋은 부분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견 제가 보기엔 합당한 추론 같기도 하면서도 다만 그때와 지금 다른 것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뭐가 다르냐? 1기 트럼프 정부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을 100% 확신하지는 못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되리라는 생각보다는 정치 무대에 좀 화려하게 데뷔하는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당선이 되면서 전체 인선도 잘 꾸리지 못했고 그러면서 안에서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고 싶었던 정책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한 번 만에 퇴장하는, 4년 만에 퇴장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어저께 우리가 인선 얘기도 했지만 인선에서 벌써 잡음이 나올 정도로 자신의 말을 적극적으로 따라줄 사람들을 행정부에 포진시키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의회 협의 과정은 예전만큼 1기만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어쨌든 강한 행정부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 명령 같은 것들은 강하게 치고 나올 가능성, 그 신호로 벌써 보여준 것이 가장 이 미국과 무관세로 연결되어 있는 이 CA를 공격한 것이 첫 번째 신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붙어 있고 가장 친하다는 국가들을 이렇게 공격했으니 그 다음은 이제 외부 국가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보는 좀 더 2025년의 근본적인 리스크는 2018년에는 중국과 유럽이 그냥 당하는 입장이었죠. 설마 하다가 트럼프가 제시하는 그 강한 스매싱에 그대로 맞는 상황, 그래서 이걸 어떻게 최대한 흡수할까 정도를 뒤늦게 방어하는 상황으로 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중국과의 이유는 트럼프 2기에서 과연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때 맞드라이브를 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도 방어적인 수세를 취할 것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전자의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EU와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과연 올해는 아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항상 미국 대통령 초기에 전체적으로 증시가 올랐던 그런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의 상관관계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G2가 싸우고 G3까지, EU까지 쳐서 G3가 싸우면 무역량이 줄어드는 건 거의 불가피하고, 그쵸. 거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무역 탄력을 둔화시키는 것은 이건 불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변동성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결론적으로 앞서 우리가 표를 봤을 때는 내년도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면서도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가 저렇게 나올 거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상수인 거고 이걸 받아치는 EU와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좀 더 중요한 관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EU와 중국도 맞드라이브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아마 초기에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또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초기에는 이런 변동성 자체가 여전히 시장에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보다는 지금은 좀 더 중립적인 어느 정도의 경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먼저 많이 내렸고 연말에 수급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대응은 낙폭과대 대형주를 중심으로 트레이딩 바이 정도 어느 정도의 단기 매수 정도는 가능하다. 다만 내년도에 지수가 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아주 강한 모습으로 갈 거다라는 기대는 아직은 너무 섣부르죠.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거라는 그런 우려도 제가 보기엔 섣불러 보이지만 지금부터 연말 정도까지는 뭐 안정을 찾을 거 정도를 우리가 상수로 놓고 그 다음은 정책이 나오는 대로 또 EU와 중국이 나오는 대로 한번 여러 가지를 다시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세 벌써부터 많이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기 때와는 다른 점, 이 EU라든지 뭐 중국 이런 상대국들이 그때처럼 손 놓고 당하고만은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떤 카드를 꺼내들 것이다.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관세 전쟁이기는 한데 이 시간에 뭐 간략하게만 예측을 해보자면은 상대국에서는 그럼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EU는 벌써부터 그 상계 관세 해당하는 똑같은 상계 관세를 뭐 취하겠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뭐 2018년도에는 시도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만약에 EU를 향해서 뭐 특정 품목이 아니라 전체 품목, 이 지금 뭐 멕시코나 캐나다를 향해 한 것처럼 뭐 20% 10% 이상의 보편 관세를 만약에 준다면 EU 쪽도 뭐 비슷한 관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EU의 카드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미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더 높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서 계속 그나마 압박을 높였던 게 뭐였냐면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전반적인 규제를 계속 높여왔던 거고 트럼프 정부 때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그 촉각을 좀 곤두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공격하는 방법, 뭐 유럽이 지금 미국의 플랫폼을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죠. 지금 SAS 정도로 제외하면 뭐 유럽 쪽은 플랫폼도 없고 소위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미국 거를 쓰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에 대한 규제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을 극도로 끌어올려서 압박을 넣는 방향으로 가면 그건 뭐 미국의 입장에서도 미국 자체에 별 타격이 없을 수 있는데 미국의 가장 큰 대형주들이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압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저렇게 그 강하게 중국을 잘라내면 EU도 똑같이 중국을 잘라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미국이 EU나 중국을 똑같은 형태로 압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유럽은 일정 부분 중국과 또 손을 열어서 손을 잡는 형태로 갈 가능성. 그래서 지금 시진핑 그 주석과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만났지 않습니까? G20 회담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에게 지금 화해 제스처를 내세우고 있는 것도 그런 어떤 큰 방향의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동맹국이나 뭐나 가림없이 이렇게 휘몰아치면 그러면 우리 쪽과 조금 손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손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그 비자 면제, 그다음에 비자 면제를 추가적으로 넓히는 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지정학적 이슈가 아무래도 일기와는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중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아마 미국과는 상당히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이슈들 강대강으로 맞서야 미국도 더 이상 아주 강하게 압박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시각이 일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빅테크에 대해서 뭐 반독점 규제라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뭐 호주에서도 미성년자들에게 SNS 사용을 금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뭐 메타나 이런 업체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나라박 내용이라고 쉬이 넘길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또 업체들별로 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EU나 중국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계속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외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데 우리 외교부 참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 어떤 대응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로는 섹터인데요. 어제는 이 시간에 철강 섹터 봤는데 오늘 항공업 준비해 주셨습니다. 항공 섹터 내에 52주 신고가 종목군들이 속속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연말 뜨거워지고 있는 항공주 이유는 무엇인지, 연말 연초 계속해서 비상할 수 있을지 요즘 주가 좋더라고요. 네, 뭐 9월 달에 항공업종의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탑픽으로는 대한항공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는 이제 실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그 재료가 거의 눈앞에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합병이 거의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유만 넘으면 전체적으로 모든 그 외부 요소는 끝나게 되고 그러면 뭐 국내 쪽에서만 방점을 찍으면 그러면 예정했던 대로 12월 20일 안에 합병이 마무리될 가능성, 물론 그 이후에도 또 2년간의 합병을 실제로 하는 절차, 그 다음에 뭐 실사를 통해서 또 대한항공의 돈을 뭐 밀어놓고 이것이 또 얼마만큼 재무구조가 클린화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뭐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뭐 한 4, 5년 왔던 이 이슈가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항공업종의 업황이 뭐 코로나 같은 것들이 터져서 갑자기 뭐 다운 리스크로 확 가지 않는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대부분의 업황 그 흐름은 다 개선되고 있어요. 프리미엄 라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살아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슷한 좌석들 중심으로 잘 팔리고 있고 여객은 이미 2019년도를 넘어서고 있고 화물 쪽도 꽤 개선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하는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조금 굉장히 방만하게 항공사들의 허가를 준 상황이거든요. 특히 지난 정부에서 LCC의 허가는 조금 너무 많지 않았느냐. 우리나라 전체 항공산업 규모에 비해서 항공사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FSC가 하나로 합쳐지는 구간에서 FSC만 합쳐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진에어와 합병하는 두 법인에 보면 LCC가 3개죠.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 이걸 과연 놔두겠습니까? 결국 진에어를 중심으로 통합할 가능성은 거의 뭐 100%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뭡니까? 지금 그 일부 그 LCC들이 지분이 전부 PE나 아니면 이주주한테 가 있죠. 그래서 뭐 에어프로미아라든지 뭐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손우그룹이 엄청나게 지금 계속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또 하나 항공사도 지금 PE가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E가 운영하려고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딘가 팔려고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지분 관계가 꽤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그 여객수 이런 부분들은 뭐 너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 회복되고 있는 흐름 자체가 2019년도보다 오히려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말씀드렸던 대로 프리미엄 라인의 강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돈을 잘 받고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업황 자체는 이미 회복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다가 뭐 환율과 금리의 변수가 있고 리스와 관련된 변수가 남아있는 건 부담 요소이기는 한데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비용 증가보다는 이익 증가가 더 강하게 작용했다라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미국도 2번 정도의 항공업종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뭐 델타 항공의 탄생이라든지 아메리칸 항공의 탄생 이런 것들이 전부 뭐 7, 80년대에 한 번,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에 한 번 크게 2번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에도 합병 이후에 뭔가 시장에 우려했던 뭐 노선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변화가 있었느냐? 오히려 돈도 잘 받고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률도 늘어나는 그런 양상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FSC의 합병 자체도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이것이 촉발할 수 있는 항공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이 저는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한항공은 오히려 이슈가 마무리되는 12월 구간에서는 크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실적과 상관없이 뭐 이슈가 마무리됐다라는 측면, 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 아시아나의 뭐 또 숨겨뒀던 뭐 부실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당연히 흔들릴 수 있겠지만 합병 이후에 전반적인 매출과 이익이 올라간다면 지금 10조가 안 되는 대한항공의 전체적인 이 밸류에이션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는 대한항공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제주항공 1위, 진에어 2위 뭐 큰 차이 없는 1, 2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에어를 중심으로 LCC 구조조정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진에어를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봐서 뭐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구조조정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 측면에서 대한항공은 신고가고 뭐 진에어 같은 경우도 어제 바닥권 내에서 장대 양봉이었는데 이럴 때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나요? 네, 단기적인 시각에서 두 종목을 접근하는 건 저는 뭐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항공업종 전체 구조조정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는 두 종목을 뭐 분할 매수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 뭐 상대적으로 좀 더 리스크를 걸어본다면 대한항공처럼 최근에 꾸준하게 오른 종목보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제가 보기엔 쌉니다. 근데 이제 대한항공은 꾸준하게 올랐고 뭐 신고가도 났으니까 이런 종목 좀 부담스럽다면 진에어 같은 종목을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수 있다. 우리 약간 LCC가 지금 출혈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LCC도 숫자가 줄어들면 출혈 경쟁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뭐 그런 차원의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공업계 뭐 실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도 좀 LCC 뭐 힘들고 이런 업체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운항권을 면허를 많이 내주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요즘에 못 들어본 항공사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판도의 변화가 있고 나서는 더 살아남은 기업들의 메리트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네요. 항공 섹터 지금 접근해도 늦지 않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반가운 반등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특히나 정말 부진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던 친환경, 대표적으로 뭐 태양광 종목 등들이 있을 텐데요. 미증시에서도 이들 종목군들이 지금 해리스 이 후보와 관련해서 묶일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급등을 했다가 이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또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약간씩 미증시에서도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우리 기업들도 조금은 빛을 보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어느 정도까지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바닥 탈출 시도해 주셨는데 어떤 시각이신가요? 네, 일단 뭐 중장기적인 추세가 반전될 것이다? 어렵죠. 그런데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뭐 트럼프 된다고 이들 업종 망하는 거 아니고 뭐 해리스 된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다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만 시장은 확실하게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이들 종목을 버리기 시작했고 뭐 미국 시장도 뭐 많이 빠졌고요. 우리 시장 종목군들도 대표주를 중심으로 여전히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트럼프 정부 시작했을 때 정말로 풍력과 태양광이 없어지느냐,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고요. 뭐 더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뭐 100%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주가가 이만큼 내린 건 보조금 안 주면 실적이 급격히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담감인 거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보조금 기대하고 있었던 하나 지금 솔루션 같은 경우가 가장 주가 하락의 근본 원인 태양광에서 계속 적자나고 있는데 이거 지금 퍼스트 솔라처럼 보조금 받으면 우리도 이익으로 돌아설 거야라는 기대 자체가 가장 중요한 기대감이었는데 그 기대감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가 하락의 원인인데 그럼 지금부터 살펴봐야 될 건 정당하게 악재를 반영하면서 악재만큼 빠졌느냐. 악재 이상으로 뭔가 시장의 수급이 쏠리면서 그 이상 빠졌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가격 회복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 회복이 아닌 가격 회복 정도이기 때문에 뭐 어저께 2차 전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가 너무 과도하게 빠져서 일정 부분의 가격까지 회복은 가능하지만 추세 회복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광 마찬가지죠. 가장 근본적으로 태양광은 일단 가격 경쟁력 없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중국에 비해서는 뭐 중국의 구조조정하고 몇 개 업체 퇴출시키고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모듈이나 셀이나 전체적인 가격보단 우리나라와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국에 보조금 받으면서 중국 거 밀어내는 과정에 수혜를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이제 조금 불분명해졌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가격 회복은 나타날 것 같으나 태양광은 일단 좀 빼고 그나마 그래도 풍력 쪽은 가격 메리트가 존재한다라는 관점. 여기서 얘기하는 가격 메리트는 뭐 중국 업체와의 비교, 유럽 업체들과의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 풍력 쪽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 밸류 체인은 지금 뭐 쉽게 깰 수 없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래서 하나솔루션보다는 뭐 CS 윈드라든지 미국과 전혀 상관이 없는 SK 오션 플랜트를 중심으로는 실적이 그래도 버텨준다면
저는 뭐 지금의 낙폭을 일정 부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미국 비중과 유럽 비중이 적은 SK 오션 플랜트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증시는 사실 풍력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이 있지는 않지만 태양광은 그래도 좀 빠르게 살아나기도 하고 회자도 많이 되는데 뭐 전 세계적인 풍력 대표주자 베스타스 보면 주가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베스타스도 마찬가지죠. 전반적으로 지금 금융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지고 금리가 조금만 떠도 작년 1월달, 2월달에 그랬던 것처럼 언제든지 급락이 나타날 수 있는 그다음에 생각보다 해상풍력은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금융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장기 프로젝트라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뭐 베스타스나 뭐 오스테드 같은 두 종목이 모두 최근에 안 좋은 건 사실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결국은 이와 같은 부담이 늘어났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들 종목이 올라갈 때 우리 종목이 항상 동행해서 올라갔느냐 또 이들 종목이 빠질 때 항상 동행해서 빠졌느냐 보면 그렇지 않고 우리 종목군들의 실적이 좀 더 중요했다는 거죠. 다만 이들이 결국은 CS 윈드에 발주한다라는 차원에서 뭐 CS 윈드처럼 외부 변수에 좀 더 크게 흔들리는 종목보다는 대만이라고 하는 든든한 어떤 변수를 축으로 두고 있는 SK 오션 플랜트가 낫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만 쪽은 뭐 리스크라고 한다면 중국과의 어떤 분쟁 강도가 올라가면서 지금 그 중국과 대만 사이에 그 대만 해협에 짓고 있는 그 수많은 뭐 해상 플랜트들 그 해상풍력 플랜트들이 예를 들어서 망가지면 그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뭐 그런 리스크를 고려하면 뭐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대만도 전력이 지금 부족한 건 마찬가지예요. TSMC 공장 계속 짓고 지금 짓는 공장들이 다 대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임을 고려해 봤을 때 대만도 뭐 원전 같은 거 지금 당장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풍력 프로젝트를 접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SK오션 플랜트는 조금 같이 빠졌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네. 전체적으로는 가격 회복 정도를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세 반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빠졌다는 데는 동의를 하면서 일정 부분의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친환경 쪽에서도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조금 더 낫다라는 의견과 함께 종목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SK 오션 플랜트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체크인스타트였습니다.